김원장의 머니살롱, 오늘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건축이라는 게 오래된 아파트의 남은 용적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1000가구를 짓는다 그러면 남은 용적률에 한 200가구를 더 올려서 그 200가구를 일반 분양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집주인들이 내 돈 내지 않고 새 집을 받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밖에 없는 발명품인데, 그런데 지난 한 20, 30년 동안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이제 용적률 다 써버린 것 같아요. 이제 용적률이 남아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이제 재건축 어떻게 하죠? 이제 내 돈 내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내 돈 내고 재건축 하실래요? 서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나라 1호 부동산 박사로 알려져 계시고, 네. 미국에도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하고 계시던데요.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어프레이저 감정평가하고 네, 원래 감정평가사 여기서 하시다가 예, 한국에서 감정평가사도 했죠. 또 미국에서 감정평가도 하고 네. 또 컨설팅, 브로커리지 그 중개죠. 얼마 전에 KBS 시사기획 창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 대한민국의 재건축 가능한, 그러니까 사업성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을 한 다음에 돈이 되느냐,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것저것 정밀하게 분석을 했더니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대한민국 30년 된 아파트는 이제 17%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10개 중에 아파트 8, 9채는 이제 재건축 못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정확하게 조사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17%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재건축이 된 거는 네. 저층이잖아요. 5층짜리. 네. 또 용적률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5층짜리 집을 져서 20층 만들면 분양하라고도 수익이 남으니까, 내가 그때 13평 가지고 있어도 30평 받잖아요. 분담금 안 내고도. 네. 네. 그러니까 재건축만 하면은 돈을 번다. 이게 재건축 대박 신화잖아. 그랬죠. 재건축. 수십 년 동안 그랬죠. 수십 년 동안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그래도 했는데, 이제 분당을 재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분당 재건축도 굉장히 어려운 게 분담금이 얼마나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층화 시키면 시킬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꾸. 네. 그래서 강남의 원밸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내가 34평을 가지고 있다. 그럼 대지 지분이 한 15평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또 나중에 더 고층화 시키면 또 5평, 6평.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작아질 수밖에. 그러면 재건축은 가능한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낸다 이거죠. 네. 근데 재건축이라는 게 분담금을 많이 내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이상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분담금이 과다하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재산 상태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나는 5, 6억 돈 내라 그러는데 5, 6억을 못 내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재건축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어요? 다 동의가 돼야 되는데 5, 6억 못 내는 분들이 좀 인원수가 3, 40% 된다. 그럼 재건축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동의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재건축을 못하면 거기 살고 있는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죠. 왜? 아파트가 낡으니까 자꾸 떠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자꾸 낡으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임대료도 떨어져요. 왜? 건물이 낡아서. 네. 뭐 시간 지나면 비도 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도 뭐 20, 30년 됐는데 비 새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네. 네. 뭐 아마 KBS도 조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떠나요. 재건축 되면 안 떠나죠. 재건축이 안 되면 떠나요. 이걸 갖다가 슬럼화라고 그러잖아요. 슬럼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슬럼화되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도시의 흉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물론 지방 소도시들이지만 지금은 소도시만 앞으로 서울에 점점 수도권으로 올라올 서울에 것이다 이 적응된다, 말씀이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뉴욕에 5, 60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엄청 비싸다. 네. 70층, 80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비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데 거기는 달라요. 그 센트럴파크 주변에 그 빌리언웨어 거리라고 있죠. 네. 그 빌리언웨어만 사는. 네. 뭐 한 60가에서 한 120가까지. 아시네. 네. 예. 8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네. 그 콘도거든요. 콘도가 우리나라 아파트와 같은 거잖아요. 네. 콘도가 있는데 거기는 빌리언웨어들만 거의 산단 말이에요. 거기 뭐저 베스룸 3개에 뭐 몇백억 보통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00억 넘는 것도 있어요. 네. 펜트하우스에. 네. 그러면 그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는 자주 수선도 하고 리모델도 하고 네. 그런 데는 재건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돈을 내라 그러면 낼 분들이 다 있어. 초고층일수록 수선비가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센트럴파크에 있는 80층 아파트 앞에 1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나중에 재건축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원을 가로막잖아요. 네. 그럼 80층에 사는 분들이 그걸 재건축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미국은 공중권이라는 거 있어요. 그걸 사고 팔죠, 미국. 네. 네. 공중 공간의 일정 부분을 사버리는 거예요. 용적률을 사는 거예요. 자, 용적률을 사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10층짜리 건물을 앞으로 고층을 못 올려요.
그러면 전망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펄성 아파트가. 그걸 살려면 용적률을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돼요. 한 가구당 10억이 아니라 몇십억씩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낼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다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 값은 자꾸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는 빌리어네어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 골동품이나 그 그림 있잖아요. 가치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집을 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올리겠다, 차익을 남기고 팔겠다 이런 개념으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소비재로 사느냐 생산재로 사느냐 그 차이인데 소비재로 산단 말이에요. 나는 이 아파트가 나중에 오르든 말든. 근데 자꾸 올라요. 왜? 비싸게 사도 그분들은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도. 빌리어네어는 앵커님도 나중에 이제 빌리어네어가 되어 보시면 알겠지만 몇십억 내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강남에 집을 한두 채 갖고 계시는 중산층하고는 구매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비교가 안 돼요. 강남에 지금 뭐 반포 쪽에 30층, 35층짜리 아파트가 분양가가 17억인데 지금 50억, 60억 지금 하잖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재건축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다 빌리어네어가 아니라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퇴해서 연금만 갖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제 집을 싸게 사가지고 재건축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낮다는 게 아주 낮다는 게 아니고 이제 월급을 더 이상 안 받고 연금만 받고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재건축 하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내기가 힘들죠.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걸 물론 뭐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이야기 나오지도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관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낡으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재건축 문제가 나중에 나올 시점 되면 반대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반 가까이 될 거예요. 부담 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 그건 정말 우리 국민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올라가주면 그리고 서울시가 용적률 혜택을 주면 그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고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면서 또 이제 그분들 압구정 현대 이런 아주 일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의 구매력도 좀 있고 이래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리 일기 신도시를 80년대 초에 5개를 지었습니다. 분당, 삼본, 일산, 평촌. 네. 제가 거기서 감정평가를 했죠. 아, 그러셨어요. 논밭일 때, 또 임야일 때, 제가 이제 그때 택지 보상을 보상평가.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되고 나서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이죠. 30살, 31살 때 그때 그 분당 500만 평을 감정평가로 다닐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다 보셨겠네요. 다 봤죠. 다 봤죠. 그때 시세가 얼마였냐면은 평당 6만 원, 7만 원이었어요. 논밭이. 집은 좀 비싸가지고 평당 2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상실감을 왜 느끼냐 하면 거기는 감정평가로 보상금을 받잖아요. 무조건. 근데 거기를 벗어난 구역 밖에는 나중에 평당 1,000만 원이 됐잖아요. 자기네들은 평당 몇십만 원, 몇만 원에 팔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상실감을 굉장히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일산 같은 데는 그때 자살하는 분이 한 3분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살던 농토를 뺏기고 아파트를 받게 되고. 근데 그 구역에 안 들어가는 데는 괜찮아요.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의 척도가 갈리는. 물론 그 안에 사는 분들은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 하나 받겠죠. 분양권을 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땅은 없었지만 저도 분양받으려고 몇 번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분당하고 저하고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또 삼본도 했더니 안 돼. 평촌도 안 돼. 일산도 안 돼. 그래서 신도시하고는 인연이 없어 그냥 서울에 사게 됐죠. 물론 서울에 사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되었지만 그때 분당에 살기가 굉장히 좋았거든. 공기도 좋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야 지금이 20층 30층을 짓는데 자 짓는 건 좋다.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갖다 재건축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 못 했죠. 40년 전에. 40년 조금 못 됐죠. 네네네. 1990년에 짓기도 전에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30층 짓는데 나중에 재건축이 될까? 물론 3, 4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 나가서 이야기했더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짓기도 않았는데 40층 짓는 게 나중에 재건축. 근데 지금 재건축 이야기 나왔잖아요. 저게 순조롭게 될까요?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분담금이 과다하게 나오면 주민들이 지금 다 찬성하지만 분담금이 과다하게 나오면 주민들이 찬성할까요?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올 거예요. 지금 분담금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요. 네. 분담금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다 짓고 또 입주할 때 좀 분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서울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갈등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 갈등은 생기고. 건설사들이 조합에 우리가 이제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가구당 더 부담을 해줘야 한다 해서 엄청나게 갈등이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조그맣게 적혀서 잘 모르는 거죠. 나중에 원자재나 이런 거 오르면은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다. 조합은 분양가를 말하는 거죠.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들여다니까 서울 같은 데는 뭐 입주도 못하게 한 적도 있잖아요.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래서 조합원분들 뭐 꽹과리치고 뭐 시위하시고 뭐 시위하고. 건설사 앞에 가서 작년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분당 같은 데도 그거보다 더 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원자재값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 네. 또 인건비도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분담금이 더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5개 일개 신도시 중에 그나마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뭐 5개 지역이 다 좋지만 지역을 꼽아라 그러면 아무래도 분당 신도시인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5개 중에 몇 개 정도가 재건축에 성공할 것 같아요. 분당 일부 지역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분당. 근데 나머지 지역은 일산 같은데, 평촌 3본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사실 일산 같은 데는 집값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요. 네. 안 올라. 이제 그런 데는 과연 재건축이 가능할까? 근데 분당의 일부 지역 있잖아요. 강남 쪽에 붙어 있는. 물론 분담금은 좀 낼 거예요. 내더라도 좀 성공하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1990년 36년 전에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야 앞으로 3, 40년 지나서 재건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지금 40층, 50층 지어놨을 때 그럼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할까? 제가 36년 전에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40층, 50층 지어놨는데 재건축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 그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는 흉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건축도 못하고 헐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뉴욕 이야기 했잖아요. 맨하탄 빌리언에어들이 다 사는 데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재건축하고 리모델 한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소비재로 보는 계층 네. 이런 데는 아무 상관.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다. 빌리언에어가 과연 몇 명일까요? 뉴욕의 맨하탄하고 자꾸 비교해서 강남도 뉴욕의 맨하탄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다. 평당 2억, 3억. 그 맨하탄은 실제로 그 콘도가 평당 3억, 4억 해요. 근데 맨하탄처럼 평당 3억, 4억까지 올라갈 거다 하는 거는 환상이라는 거죠. 거기 살고 있는 계층이 전부 다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 이제 우리 월급쟁이 하던 분들이 이제 싸게 아파트를 받아서 재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오고 은퇴하고 나면은 연금뿐이 못 받잖아요. 박사님 말씀은 그러면 5개 신도시 중에 물론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 분당을 제외하면 쉽지 않다. 네, 분당도 일부 지역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대치 음마라든지 여의도 시범이라든지 잠실 5단지라든지 종을 이렇게 상향해주고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서. 근데 이제 물론 집값이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집값이 팍 튀어오르는 실제 뭐 한 1, 2년 사이에 한 10억 이상씩 오른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사업성을 좋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도심 한가운데 역세권이나 음마 아파트.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온다. 중동 신도시라면 제가 알기로 이미 300% 넘는 350 막 이렇게 용적률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미 굉장히 과밀한. 그렇죠. 이미 과밀하죠. 헬리오시티가 한 300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이제 과밀하게 중동에 신도시를 짓는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처럼 그래도 사업성이 안 나와서 가구당 뭐 몇 억씩을 더 내야 된다. 그럼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면 노후 단지가 계속 노후가 될 것이고. 그게 슬럼화예요. 그러면 용적률을 더 주면 어떻습니까? 한 6, 70층으로 지으면 어떻습니까? 여의도 시범처럼. 여의도 시범이 63빌딩보다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손 세대가 볼 때 67층이 흉물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세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적률을 충분히 줘가지고 자 60층, 70층, 뭐 100층까지 줬다고 봐요. 네. 사업성 나오게. 네. 그럼 100층짜리 지었을 때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그 100층 짓고 나서 한 4, 50년, 5, 60년 흘러봐요. 그건 재건축이 진짜 불가능해요. 100층짜리가 사업성이 있으려면 몇 층 지어야 되는 줄 알아요? 200층 아니라 200층 훨씬 이상 지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 위에 살 거 아니에요. 구름 위에. 그리고 짓지도 못해요. 올라갈수록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시죠? 네. 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용적률을 잔뜩 줘가지고 그래 초고층화 시켜버리자. 우리는 미래 세대한테 큰 죄를 짓고 나중에 그 미래 세대가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생각도 없이 도시 미관도 생각하지 않고 이걸 전화 가지고 나중에 재건축도 불가능하게 해놓고 흉물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철거도 힘들어요. 철거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럼 흉물을 만들어 놨다. 재건축이 불가능하면 나중에 흉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오래 간다 해도 50년, 70년 이렇게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흉물이 된단 말이에요. 미래 세대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적률.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재건축 막 하면은 세대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재건축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공급이 돼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집값이 더 올라요. 재건축을 하면은. 용적률을 많이 주고 집값이 더 올라요.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세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살고 산단 말이에요. 돈 있는 분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00채 넘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물론 빌라 포함해서지만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끝까지 못 사는 거예요. 서울에 아무리 공급이 늘어봐야 돈 없는 분들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을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지 않으면 사는 사람만 산다 이거죠. 만일에 집값이 20억 이상 된다. 사는 계층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이때 그분들이 그냥 두 채, 세 채 늘어가지고 자꾸 그동안에 이제 재건축할 때 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값이 자꾸 오르는 거는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집값이 자꾸 오르고 또 지방에 있던 부자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오히려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계속 때려 짓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좀 크게 보자 이거죠. 크게. 지방을 과연 소멸시킬 거냐. 그러면 지방 분산 이런 정책을 신경을 써야지. 뭐 관공서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신경을 써야지. 그걸 신경 안 쓰고 서울에 집만 많이 지으면 해소가 되겠지. 절대 해소 안 돼요. 집 많이 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고 지방의 부자들이 올라와서 지방이 소멸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서울에서 공급을 자꾸 늘린다고 해서 저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분당 신도시 이야기했잖아요. 네. 분당 지금 정도의 세대수가 살 수 있게 기간 시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상수도 뭐 하수도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게 되겠죠. 학교도 부족, 상수도, 하수도 시설. 지금 나와 있는 계획만으로도 30-40% 이상 가구 수가 늘어나는. 늘어나죠. 네. 늘어나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삶의 질이. 지금 가구가 살 수 있게 좋게 해놨단 말이에요. 계획을. 30% 이상 더 늘어났다 세대가. 그러면 삶의 질이 그만큼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제 분당처럼 살기 좋은 데 아니고 그렇게 수요가 높은 데가 아니면 훨씬 더 높은 용적률을 줘요. 훨씬 더 많은 가구 수가 늘어나야 한다. 용적률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미래 세대에 우리는 짐을 안겨주는 거다. 지금 이제 저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기 신도시까지 나갔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 밖에 삽니다. 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대전 엑스포 아파트 4천 가구. 대전에? 네. 90년 엑스포니까 90년에 아마 네, 대충 그 정도 지었으니까 벌써 35년 뭐 가보면 현수막 재건축 동의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고층 아파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대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합니까? 일단 제가 볼 땐 이거 사업성을 맞추려면 또 굉장히 높이 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수요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수요가 없어요. 대전 충남 지역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거의 뭐 2022년 고점 아래에 있죠 아직. 많이 안 올랐잖아요. 많이 안 오르는 이유가 지방에 안 내려가려고 그러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몰려오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용적률을 더 줘가지고 고층화 시키려면 수요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유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방 분산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물론 지방 분산 정책은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에요. 이거를 쓰지 않고 거기에 고층화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럼화가 빨리 되는 지역이 지방이에요. 지방이 먼저 되고 서울로 슬슬 올라오겠죠. 뭐 수도권 우리가 양극화라고 그러는데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양극화 다 있어요. 네. 가난한 남미의 가난한 나라도 양극화가 있고 또 미국의 부자 나라도 양극화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강남 지역 또 용산 지역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기타 지역 해가 양극화돼 있잖아요. 저는 그 양극화가 앞으로 더 좁아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가 양극화 고점 지역이라면 강남 3구 중에서 한 개 구의 일부 정도만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형성하고 그러니까 양극화에서 비싼 아파트 단지가 훨씬 좁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광범위하지 않고. 그런데 그 아파트들은 정말 높은 가격까지 가고. 네, 그건 높은 가격까지 갈 수 있죠. 거기는 이제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맨하탄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수가 있겠죠. 거의 모든 선진국 대도시들이 그렇게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인데 강남 3구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게 굉장히 좁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층만 사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 몰려 사는 거에 대해서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양극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집값이 오르는 현상, 강남에 그거는 앞으로 없어진다고 보고 굉장히 좁아진다 이거죠. 제가 이제 다시 저희 어머니 엑스포 아파트 사례로 가보. 4,100 가구니까 만 몇 명이 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거고 정치적으로든 어떻게든 재건축을 하려고 도와줄 때 서울에서 지금 누가 시장이 되든 재건축을 하려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각종 사회 이제 용적률 혜택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그럼 박사님 말대로라면 이게 이제 4,000 가구가 6,000 가구, 7,000 가구가 되면 그 옆에 이제 또 뭐 다른 중소 도시에서 수요가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설령 이제 다 분양이 돼서 채워진다면 그 옆에 대전 옆에 있는 지역은 더 수요가 어떤 집은 빈집이 될 거 아닙니까? 인구는 줄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대전 충남 지역에서 양극화가 또 되는 거죠. 서울 말고 거기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님이 대전에 사신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가. 네. 오랫동안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지방 분사 정책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대전을 엑스포 이후에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서 과연 수요가 얼만큼 있을까? 저는 또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보다 과연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보를 짓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은 지금 이미 대전, 뭐 광주, 부산 구도심에 가보면 이제 구도심이란 말을 쓰지는 못하게 합니다. 원도심이라고 합니다. 네, 광주나 대전 가보면 정말 영화 세트처럼 완전히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빈 건물이 상권은 정말 사람이 다니질 않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구의 엑스포 아파트 그 뒤로는 신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럼 구도심은 이 슬럼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슬럼화는 안 됐죠. 근데 자꾸 슬럼화의 길로 가는 거죠. 구도심은. 그러니까 자꾸 도시를 건설하고 슬럼화시켜서 버리고 또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지방 분산 정책을 제대로 써야 지방 도시를 살려야 재건축도 제대로 되죠. 지금 재건축이 이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대전 같은데. 어려운 이유가 나중에 분양이 과연 될 거냐에 대한 분양가를 얼마나 할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분양이 제대로 돼야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야 분담금을 적게 내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근데 그게 과연 있으려면 수요가 충분해야 돼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도 부산, 대구, 광주 뭐 주요 대도시 보면 경주 빼놓고 수요가 굉장히 부족해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경기도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7만 채가 넘어요. 분양이 아예 안 된다는 거지. 충청도 어느 지역 가면은 단지 전체가 비어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나중에 뭐 원하시면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대구는 중공업 아파트, 중공업 미분양도 많죠. 뉴스를 보니. 뭐 지식산업 단지 이런 거는 뭐 아예 안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지방의 아파트들이 단지 전체가 비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충청도 가면은 뭐 어디라고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만큼 미분양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구에서는 집값이 자꾸 폭등하고 있잖아요. 폭등. 이거는 투기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폭등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지역이 폭등하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GDP나 전체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규모는 폭등해도 괜찮다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광범위하게. 이거는 투기 세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아마 안간힘을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투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집을 사면서 누구나 내가 집 하나 있는데 물론 가족들이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만 좀 올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집들 오르는 걸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산 것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물론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다는 건 정말 상당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15억 가까이 올랐으니까 15억이면 뭐 지방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 사고도 남을 돈인데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이 투기적인 수요든 투기적인 수요가 아니든 간에 계속 그 지역의 이른바 한강벨트에 집을 사는 건 제가 볼 때 그동안의 수익률이 입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으로 시장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 그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많이 오른 건 없어요. 그때는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건데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집만 사면 오른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1970년대부터 한 20년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 6% 이상이었어요. 5% 6%. 그다음에 1990년에 들어서 뭐 4% 5% 뭐 3% 이상 됐잖아요. 성장률이. 지금 성장률이 어때요? 2%도 버겁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IMF의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20년 후에 뭐 경제 성장률이 0%겠다. 0%라는 건 완전히 퇴보한다는 거거든요. 자, 과거에 집값이 오른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생산률이 5% 6% 됐는데 네, 예전에 뭐 15%, 10% 넘는 적도 많았죠. 집값이 안 오르면 이상한 현상이죠. 경제 현상에서. 과도한 인플레이션 당연한 현상이에요. 집값이 오른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한 거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40년, 50년 동안 봐왔단 말이에요. 개발도상기에 봐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개발이 끝났어요. 선진국 수준에 이제 거의 도달해 가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성장률이 멈췄어요. 2% 밑이라는 건 성장률이 사실상 멈춘 거예요. 자, 성장이 멈췄는데도 과거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 고도 인플레이션, 또 집값의 상승 이런 당연시 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되려면 조건이 갖춰야 되죠. 어떤 조건이어야 돼? 성장률이 3% 이상 된다든가, 또 출산율이 높다든가, 또 개인의 소득 수준이 또 올라간다든가. 과거처럼. 과거는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진단 말이에요. 안 갖춰지는 상태에서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앞으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장률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성장률이. 과거 학습 효과만 가지고. 근데 과거 학습 효과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고도 경제 성장기예요. 앞으로는 성장이 침체되는 상태예요. 누구나 다 예측이 되잖아요. 수평으로 가든지 침체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과거에 고도 경제 성장기 때 집값이 오르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앞으로 적용하는 거는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고도 성장할 때처럼 집값이 올라간다고 집값도 따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 일본 알잖아요. 일본이 그 1990년에 뭐 동경 땅 하면 미국 땅 다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잖아요. 천정부지로. 근데 1990년에 어떻게 됐어요? 과다한 대출.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어요. 가계부채 대출 과다하고 또 금리가 상당히 낮고 제로금리 되고. 그러더니 90년에 일본이 망가졌잖아요. 망가지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집값이 폭락했잖아요. 골프장 값이 2천억 하던 게 200억이 됐잖아요. 100억이 됐잖아요. 그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집값도 대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안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경의 중심지 집값이 올라요. 그거는 양극화의 일종이에요. 우리나라도 20년, 30년 동안 폭락한 다음에 뭐 서울 중심지가 오른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대입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동경 같은 데는 부모한테 학습 효과가 있어요. 주택은 사면 망한다. 이런 학습 효과를. 일본 사람들은 특히 그게 크죠. 그래서 무조건 임대를 가잖아요. 집은 사봐야 뭐 하느냐. 오르지도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폭탄을 맞았잖아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망하는 걸 봤잖아요. 조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노숙자가 된 일본의 사례가 있어요. 부동산 갖고 있으면 망한다 하는 게 일본 젊은 사람들의 학습 효과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습 효과는 어때요? 집만 사면 오른다. 일본처럼 우리도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만 가지고, 과거 학습 효과만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 일본의 예를 들고 또 중국의 예를 보고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돼서 집 소유욕이 아예 없어졌어요. 일본은 소유욕이 없잖아요. 일본 젊은이들 만나봤는지 모르지만 집을 가지려는 생각을 안 해요. 집을 사면 앞으로 또 아버지처럼 이게 잘못하면 알거지가 될 수도 있다. 우리처럼 또 젊은이들이 구매력이 아버지 세대보다 또 낮습니다. 우리처럼. 낮은데 그래서 집을 살 돈도 별로 없어요. 돈도 없는데 소유욕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들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러한 소유욕이 우리나라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전 세계가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지금은. 일부 지역은 집값이 정말 아까 이제 맨하탄 이야기하시면 일부 지역은 불가피하게 오를 것이다. 양극화 이야기하시면. 양극화는 뭐 불가피한 거고. 우리가 이제 소득만 봐도 우리가 불과 한 12년 전에 연봉 1억이면 근로소득이 1%였거든요. 근데 지금 근로소득 1%를 받으려면 3억 4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0.1%를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를 봤더니 2만 명 정도, 급여생활자 2천만 명 중에 0.1%니까 2만 명? 9억 1천만 원이더라고요. 2만 명이, 평균이. 물론 이제 아마 많이 본 분들이 워낙 많이 받아서 그 평균의 함정일 것 같지만 9억 9천만 원. 그러면 우리 사회의 0.1%, 1%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이분들의 구매력은 계속 높아질 거니까 이분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까 말한 건 양극화 그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0.1%의 아파트 단지. 강남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일부 지역. 강남 안에서도. 강남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 차별화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이 될지 어디가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초부자들이 선호하는 단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단지는 계속 오르겠죠. 초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내가
내가 집을 사서 앞으로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기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덜 가져요. 왜? 나한테는 자산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집이 날아가도 나는 먹고 살 게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집 살 때 우리가 뭐 그림이나 뭐 이렇게 예술 작품을 살 때 그냥 뭐 굉장히 비싸게 사잖아요. 내가 소장 가치로 사잖아요. 그것처럼 집도 그런 집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건 초부자들. 근데 그건 우리나라 전체 소득 수준 0.1%의 소득 수준이 사는 곳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걸 따져보면은 지역이 굉장히 좁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백분비로 나눠보면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지역은 없어질 거다. 훨씬 더 좁아질 거다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은 분명히 있어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어떤 분들은 서울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 과거에는 이제 신문들이 이런 표현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신문들이 이거 좀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이제 서울만 해도 25개 구 중에 이제 잘 안 오르는 지역도 많고 이런. 이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M2 같은 유동성이 해마다 뭐 6%, 7% 많을 때 8%씩 풀리니까 명목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 우리가 근데 뭐 원베일리가 75억인데 75억이라고 하지 명목 가격으로 이야기하지 그게 뭐 10년 전 물가를 반영해서 실질 가치는 뭐 37억 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가격을 명목 가치로 이야기하니까 물가를 반영하지 않죠. 돈이 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흔히 집값이라고 말하는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야. 이 주장은 어떻게? 그게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 하는 경고예요. 통화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오고 장기 침체가 온다 이거. 그러니까 통화량을 자꾸 풀어먹는 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이제 돈이 늘어나니까 일반 국민들이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1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돈 주잖아요. 지금 당장 좋죠. 근데 그게 다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으로 다 돌아와요. 이게 M2의 증가거든요. 통화량의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계속 증가되면 명목상으로는 값이 계속 올라요. 근데 그게 나한테 그대로 돌아온다 이거죠. 내가 10만 원, 30만 원 받았. 나중에 물건을 살 때 훨씬 더 상승된 돈으로 사기 때문에 그 받는 것보다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 글로벌 경제로 봐야 돼요. 글로벌로 어떻게 보냐면 그 이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란이 8, 9년 전보다 지금 현재 환율이 몇 배 차이 나냐 하면은 50배 올랐어요, 환율이. 뭐 이란하고 미국 전쟁하기 전부터 계속 올라와서 이란 경제가 안 좋아졌죠.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환율이 50배 올랐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50분의 1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8, 9년 전에 저는 이란 사람들이 미국에서 집을 사는 거 봤어요. 8, 9년 전에. 그때 한 10억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게 이해하기 쉽겠죠. 10억 정도의 집을 샀다. 근데 그 미국 집을 사고 있는 사람은 달러를 산 거잖아요.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억 갖고 있는 분들이 환율이 50% 올랐으니까 50배 올랐으니까 50%가 아니에요. 50배. 50 올랐으니까 10억 있던 분들은 이란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얼마예요? 50억, 150, 500억. 500억이죠. 500억의 명목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으로 갖고 들어오면요. 그렇게 되죠. 이란 돈으로 10억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이 명목 가치가 얼마 되냐면 10억이니까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50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란 돈 10억 갖고 있는 분이 가만히 있는데 내 돈이 5천만 원 돼버렸단 말이에요. 가만히 현금만 갖고 있을 뿐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이 환율의 상승은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 나라의 경제력을 위축시켜요. 이란이 막 시위가 격화됐잖아요. 격화됐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는 빌미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란의 통화량의 증가는 굉장히 심했어요. 이 통화량의 증가가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통화량의 증가는 자제해야 돼요. 당장은 받아먹기 좋아요. 통화량의 증가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란의 예를 든 거는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예. 극단적인 예지만은 이란이 우리나라보다 석유도 뭐 이란 뭐 세계적으로 석유 엄청나게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통화량의 증가. 이란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누가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이란보다 지하 자원이 훨씬 적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어떤 비극적인 사태가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다. 물가상승 오른다. 글로벌 경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통화는 달러잖아요.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굉장히 폭락한다면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국력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겁나는 거죠, 우리나라.
박사님 어떻게 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업을 하고 계시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 협회 회장도 하셨고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좀 비교해 가면서 대안을 좀 찾아보죠.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일본은 좀 뭐 극단적인 사례라고 어찌됐건 간에 선진국 중에 우리처럼 심지어 젊은이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나는 무조건 집을 사야 돼. 이런 문화가 생긴 건 뭐가 다르니까 그런 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오르는 걸 수십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거든요. 선진국 젊은이들은 왜 자본시장 중에서도 주식이나 특히 미국 젊은이들은 소득을 이런데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아파트만 사려고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서구하고 동남아의 차이점인데 동남아는 일단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 문화적인 차이죠. 내게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내게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가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의 경제 개발기가 급속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일본과 중국은 집값의 소유의식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저는 없어질 걸로 봐요. 왜 없어질 걸로 보냐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소유욕에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소유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유욕은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내 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과거 우리가 부모 세대로부터 들어온 말들이잖아요. 너는 평생 집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운 좋게 30대 초반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졌는데, 아파트를 가지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아파트 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 사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고 나니까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많은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저는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집 한 채 가지는 게 전부였었고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집을 가지게 되면 이런 생각이 인간의 욕망이 생기는구나. 집 가진 사람, 집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천지 차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집값이 폭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집값이 있을 수,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갖다가 막 지지를 해요. 당연히 폭락해야 되지. 그게 이제 양쪽이 갈라지잖아요. 서울시만 해도 집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한 4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소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주구장창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느냐. 한 10년, 20년 동안 떨어진다고 말을 하느냐. 저는 유튜브 한 지 2년 반뿐이 안 돼요. 2년 반뿐이 안 돼요. 그 훨씬 전에는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현상으로 저는 봐왔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했잖아요.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의 당연한 현상, 고도경제 성장기, 인구 증가, 집값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근데 제가 이제 2년 반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처럼 중국처럼 20, 30년 동안 장기 침체로 가면 어떻게 하지? 일본은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0위권 밖이란 말이에요. 한 10위인가 뭐 멕시코보다도 뒤떨어졌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잃어버린 20, 30년 오면은 우리나라 모델이 일본은 살아남았어요. 일본은 국가 GDP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남미 모델이 되지도 않을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되지는 않겠지만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집값이 폭락해야 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설파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저를 공격하죠. 하나는 집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또 강남에 집 가진 사람, 또 강남 외적에 집,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집값이 폭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장기 침체를 가져오고 다 못 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장기 침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일본은 지금 국가 GDP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는 잘 살아요. 근데 국민들은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볼 수 없잖아요. 장기 침체를 가져와 버리면 국가도 못 살아요. 일본은 국가는 잘 살잖아요. 국민은 지금 어려움 겪고도. 근데 우리나라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 국가도 못 살게 되니까 잘못하면 남미의 모델로 갈 수도 있겠다. 남미형. 이런 걱정을 제가 굉장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이런 거는 반드시 수요 억제를 통해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급 확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수요 억제를 통한 공급 확대.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뭐 손본다고 그러잖아요. 손본다고 그래. 저는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은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이라고 봐요. 수요를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고 팔려고 내놓겠죠. 내놓죠. 공급이 증가되잖아요. 근데 지금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정부를 못 믿는 거죠. 정부 거꾸로만 하면 돈 벌더라. 이런 생각이 과거부터 있었잖아요. 네. 정권만 바뀌어라. 정권 바뀌면 또 부동산 정책이 바뀌겠지. 이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몇 채 이상 집 갖고 있는 분들이 버틴단 말이에요. 네. 버텨.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지금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요의 지속적인 억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그러면 수요 억제라는 건 집을 갖고 있으면 이익보다는 부담이 되는. 부담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보유세 강화. 네. 보유세 강화는 소유 의욕을 꺾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를 억제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유세 강화 이런 정책이 반드시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물론 보유세를 강화하면 뭐 양도소득세나 또 취득세, 등록세, 또 상속세 이런 걸 저는 대폭 낮춰야 된다고 봐요. 보유세를 올릴 만큼. 네.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찔끔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해가지고 보유세를 많이 올렸잖아요. 네. 올리는데 임대차 3법 그 다음에 양도세를 더 강화시켜버렸어요. 틀어막아 버렸어요.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틀어막아 버리면 완전한 부작용이 생겨 집값이 더 폭등해버렸어요. 정책을 엉망으로 써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과거에 잘못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을 그렇게 펴지는 않을 거로 봐요. 지금 정부도 그런데 사실은 보유세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컨센서스는 있지만 박사님 말씀과는 반대로 양도세를 깎아줄 생각은 없는. 그거는 깎아줘야 된다고 봐요. 네. 대신 보유세를 찔끔 올리면 안 돼요.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이로써. 그러면 수요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요. 굉장히 줄어요. 초부자 외에는 수요가 줄기 때문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공급에 증가된다 이거죠. 우리 지금 정부 통계를 보면 실효세율 한 0.15%. 그렇 0.2% 정도 되죠. 네, 네. 그걸 1% 수준으로 올려야 돼. 찔끔 올리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1%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양도세, 나머지 상속세에서 이런까지 손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 이제 오랜 해묵은 논쟁 중에 하나가 공급이 부족. 공급이라는 게 사실은 선진국들 보면 집에 살다가 나는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갈래. 이렇게 비싼 세금 내고 여기 살 필요가 없어.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내놓고 이게 공급인데 공급이죠.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강남에 은퇴한 분 계속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 계속 채야죠. 이게 안 되니까. 그걸 없애려면 소유 의욕이 없어야 돼요. 자, 보유세를 높이는 첫째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두 채 이상 가지지를 않겠죠. 보유세가 높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 두 채 이상 가지 서울 같은데 주택 보급률이 한 94% 돼요. 네. 주택 보급률이. 그런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4%, 45% 이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 사람이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죠. 근데 보유세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자, 미국에 50개주가 있잖아요. 50개주. 50개주는 세율이 보유세가 다 틀려요. 뉴저지 같은 데는 2.5% 이상이에요. 네. 실효세율이. 그다음에 하와이 같은 데는 0.35%인가? 굉장히 낮아요. 자, 50개 주의 보유세를 비교해 보니까 보유세가 높은 주는 집값 급등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소유하려면 부담을 느끼죠? 내가 소득이 없는데 집을 막 무리해서 사느냐? 못 사죠. 미국은 우리 원베일 같은 아파트 갖고 있으려면 1년 보유세를 몇 억을 내는 거죠. 그럼요. 몇 억 내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양극화 지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 좁아진다. 그러면 보유세를 적게 내려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 적게 내겠죠.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유세가 과다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내가 평생 살 집인데 난 투기자가 아닌데 집값이 과다하게 올라가지고 보유세만 많이 낸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겠죠. 집값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투기적인 수요. 지금 투기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 투기적인 수요는 집값이 그래도 오르기를 바라겠죠. 근데 보유세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한 채, 나 평생 나이 집에 살 거야. 한 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집값이 막 옆 동네 오르면은 막 항의하겠죠. 우리 집값이 뭐 10억뿐이 안 하는데 무슨 20억씩 내놓냐? 이런 항의도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소유 의식이 약화되는, 수요가 약화시키는 거죠. 물론 부동산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급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돼요. 그럼요. 임대 정책도 병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공급 정책은 시간이 너무 걸려요. 내 정권 내에 계획을 수립하면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효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급 확대 정책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많이 늘어나네?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급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되 네. 수요 억제 정책을 펴서 보유세를 높이면 내가 집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좀 없어지겠다. 우리 전세제도 있잖아요. 전세가 우리나라가 활성화된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전세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는 뭐예요? 무이자로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은행에 대출 빌리는 거 똑같잖아요? 무이자로.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면 전세가 굉장히 효율적인 갭 투자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전세가 뭐 우리가 전세를 끼고 나중에 또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전세는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투기 사다리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싸게 금융을 하는 거잖아요.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 아니에요. 전세입자한테. 그러니까 투기 사다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집값이 앞으로 안정된다. 집값이 하향된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전세제도는 없어져 버려요. 전세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갭 투자가 없어져요. 네. 그러겠죠. 네. 근데 지금 전세가 계속 활성화된다는 거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상정하에 전세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 앞서 이제 보유세 같은 부담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또 집을 셋째 넷째 가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선진국이 그렇게 뭐 비싼 집에 대해서는 강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는 것 같은데 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정작 우리 현실은 알겠는데 그래도 집값이 더 오를 내가 살아온 3, 40년 동안 한 번도 이 원칙은 틀린 적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강남에 뭐 대치동에 성경, 우성, 미도 라인 가면 60대 주인분들이 70대, 80대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동안의 수익성을 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계속 있다. 올랐으니까. 네.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유세를 강화하면. 저는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만 좁은 시각으로 본다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조금 시각을 넓혀서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아파트 많이 떨어진 거 알잖아요. 초고층 아파트. 외국으로 시각을 넓히면 우리나라만 소유액이 이렇게 높고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계속 남아있을까? 우리나라가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우리나라만 소유의식만 가지고 있고 계속 투기적인 수요가 있을까? 다른 나라는 없어졌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제도의 잘못도 있어요. 그게 바로 보유세 정책. 이걸 앞으로 시행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총각 때 또 막 결혼했을 때 이럴 때 부모님이 정말 그런 거 사지 말고 또 그런 해외여행 가지 말고 돈 모아서 집 사야지. 그렇죠. 집 사놓으면 돈 벌거든. 네.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돈 모아서 집에 그냥 하고 그거 빚 갚으느라고 이런 인생 살게는 안 하고 싶거든요. 네, 대출해서 뭐 끙끙 매고 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이 안정되면 가능한 거예요. 안정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주식 열풍 대단하고 실제 우리 코스피가 뭐 2배, 3배씩 올랐으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특히나 젊은 세대들 보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10년, 5년, 10년 하는 동안에 집값이 내린 적도 없고 특별하게 뭐 그렇죠. 3년 전에 한번 출렁였죠. 서울시 20-30% 내렸다가 다시 올라버렸는데 자산시장도 계속 오르는 것만 봤거든요. 이런 친구들에게 자산시장 특히 집값은 오르지 않아. 지금 지방 상당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내렸고 수도권도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은 그 고점에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손실률이 커. 이렇게 말해도 믿질 않는 것 같아요. 믿죠. 그래도 다시 올라요. 이렇게. 학습 효과. 네. 학습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할 데가 없어요. 주택만이. 주택은 생산성이 아무것도 없는 투자예요. 네. 그 불로소득이에요. 네. 생산성이 없는 투자인데 거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으로 외국처럼 주식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주택에 대한 투자가 뭐 한 60%, 70%가 넘잖아요. 외국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 한 30%, 그 40% 미만이잖아요. 네. 앞으로 주식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쪽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릴까요? 그래도 나는 돈을 모아서 심지어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돈 어떻게든 모아서 대출도 좀 받아서 그래도 저는 꼭 집을 사고 싶어요. 라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선진국도 다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집을 사지 않는 게 꼭 정답도 아니지만 이 세대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어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에 속하는 어떤 기업을 보면 사옥을 안 사고 임대로 써요. 사옥을 안 사고. 네. 그래서 그 오나분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기는 수익보다 돈을 한 1조 정도 투자해서 바이오 하나 개발하면 몇 조를 버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급의 큰 회사도 사옥이 임대예요.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그 돈 가지고 생산성 있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보면 부동산 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네. 네.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러한 사고가 대기업부터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자,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절대 사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폭등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걸 갖다가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네.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산다. 근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거는 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거다. 앞으로 이제 집값 폭등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을 거다. 네. 물론 양극화는 있죠. 양극화는 있지만은 그런 전반적인 집값 폭등은 있을 수가 없다. 이미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폭등은 없어졌어요. 지방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지역도 있고 미분양이 많은 데도 있고 네. 서울 중에서 일부 서울도 안 오르는 지역 있잖아요. 네. 그 서울의 일부 지역 또 그것도 더 좁아질 거예요. 그게 점점점 확산돼 가지고 내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전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식으로 나중에 돈 번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는 대로 회귀를 해버리면 우리 경제는 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비생산적인데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갔던 돈들이 다시 집으로 오는 그런 현상들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없어질 걸로 봐요. 서울 한강벨트의 집값 오름세가 좀 올 초에 좀 이렇게 좀 잦아들더니 서울 외곽으로 서울도 강북, 도봉 이런 데까지 오름세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평택 쪽에 가보니까 미분양 그 중도금 무이자 현수막이 예전에 보고 못 봤던 것 같은데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분양이 아예 안 돼요, 그쪽에. 네. 그쪽 지역은 아예 안 돼. 지금 최근에 이제 강남 집값이 좀 하락한 거는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 네. 유예 폐지 때문에 강남 주택이 좀 하락했어요. 네. 근데 안 팔고 버티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증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럴 것이다 하는 사람들 돈을 잃는다. 그렇죠. 네, 딱 그 말 생각났습니다. 손홍기 박사님과 함께 우리 아파트 시장, 우리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 시장의 미래 좀 쭤봤습니다. 다음에도 시간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